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리고 계절이 하나가 지났습니다. 우선 함께 읽고 싶은 책 몇 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아마 제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네, 제가 작업한 책입니다. 한강 작가님의 디 에센셜 한강 이렇게 되어 있는 조금 독특한 책인데요. 보통은 제가 이달엔 이 책에서 제가 작업한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뭐 저에게 의미가 특별하고 남다른 책인 것도 있지만 유통되는 곳이 한정적이라서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디 에센셜이라는 이름으로 된 책을 보신 기억이 아마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디 에센셜, 조지 오웰이나 해밍웨이처럼 그런 외국 작가들의 디 에센셜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제 그 책이 교보문고와 민음사가 함께 기획한 디 에센셜 시리즈였고요. 이번에 교보문고와 문학동네가 함께 기획해서 그 디 에센셜의 한국 작가 편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서점으로는 교보문고,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그리고 대신 이제 동네 서점들에서는 구매하실 수 있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근처에 자주 들르는 동네 서점이 있다면 한번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쉬는 동안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었고, 상반기 내내 거의 이 책과 함께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작가 이름 자체가 책 제목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안에는 한강 작가님이 쓴 장편 소설하고 단편 소설, 시, 산문까지 두루 실려 있는데요. 일종의 선집인 거죠. 이런 선집을 이제 한강 작가님도 처음 엮는 거고 저희도 디 에센셜 시리즈의 1번으로 처음 작업하는 거라서 이렇게 저렇게 조율하고 고민하고 또 선택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꽤 오랜 시간 작업을 해서 드디어 결과물로 나오게 된 책입니다. 한강 작가님의 이름은 잘 알지만 아직 작품은 읽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 책으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뭐 다양한 장르의 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가이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 문학을 아직 많이 접해보지 못한 분들도 워낙 인지도도 높고 신뢰도도 높은 작가이니까 이 책으로 한번 시작해보세요 하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물론 한강 작가님을 원래 좋아하는 분들께는 그 나름대로 선물이 될 만한 책이겠죠.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한 권으로 묶은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쓰신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작품을 실을 것인가 그런 고민, 또 작가님하고 저하고 여러 번의 수정에 거쳐서 이제 최종 목차가 결정이 됐는데 그런 고민들의 결과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작가 이름 자체가 책 제목인 시리즈인 만큼 작가의 인물 사진을 앞표지에 넣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물 사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무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무드를 제일 잘 구현할 수 있는 사진작가와 작업을 하고 싶었고, 그분이 바로 정멜멜 사진작가입니다. 글도 정말 잘 쓰시고 뭐 사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최근은 아니지만 지난번 이달인 이 책에서 채소 마스터 클래스 보여드리면서 그 책의 사진작가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 10년도 더 전부터 좋아해온 사진작가고, 편집자로 일을 하면은 이럴 때 참 뿌듯하죠. 오래전부터 좋아한 그 창작자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강 작가님도 저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작가 중에 한 분이고, 제가 한국의 단편소설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어떤 작품이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늘 한강 작가님의 내 여자의 열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오랜 시간 좋아해온 작가고, 또 저희 집 반려묘 강희가 이제 한강 작가님의 이름에서 따온 거다라는 거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의미가 있는데, 또 오래 좋아해온 정멜멜 사진작가와도 함께 호흡을 맞춰서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찍고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고민해서 고른 거예요. 이 사진이 최종 선택이 되었습니다. 보통 인물 사진을 표지에 쓴다고 하면 눈빛 혹은 그 시선?
많은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눈을 뜬 사진을 대부분 고르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아예 옆모습이나 뒷모습을 넣는 경우도 있죠. 근데 작가의 얼굴 사진을 쓰면서 눈을 감은 사진을 쓴다는 게 그렇게 흔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진이 한강 작가님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작가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작가와 작품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 사진으로 골랐어요. 그리고 뒤에는 작가님이 손으로 무언가를 쓰는 사진을 넣었습니다. 작가가 무언가를 쓰는 그 손 자체가 굉장히 문학적인 은유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작가가 쓰는 펜이라든가 무언가 쓰는 장면이라든가 그것이 환기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작품집에 어떤 작품이 실려 있는가만 간단하게 넣었어요. 사실 어떤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모았다라는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게 독자분들께 가장 확실한 인상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장편소설 히라버 시간에 실려 있고 단편소설 2편과 시 5편 그리고 산문 8편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 이제 읽으신 분들 리뷰를 보면 산문 읽을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 산문이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남겨주시던데요. 작가님의 유년 시절은 어땠을지에 대한 것,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한승원 작가잖아요. 소설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라든가, 이제 출판사에서 일하던 시절의 이야기라든가, 소년이 온다나 작별하지 않는다와 관련되어서 작가가 그 작품들에 대해서 작품과 연관되어서 쓴 산문도 있어요. 그래서 한강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좀 두루 조망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저한테는 아주 기억에 남는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제 쉬는 동안 뭘 했는지도 겸사겸사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요. 두 번째 책은 산문입니다. 팀 오브라이언의 아빠의 어쩌면 책이라는 조금 독특한 제목의 책이에요. 팀 오브라이언은 한국에 그들이 가지고 다닌 것들과 카차토를 쫓아서가 출간이 되어 있죠. 예전에 그 김화진 편집자랑 서점 사용법 찍을 때 그 화진 편집자께서 처음 이제 고른 책이 카차토를 쫓아서였는데, 그때 이제 그들이 가지고 다닌 것들 너무 좋아한다 말하면서 설명을 했었죠. 저도 그 소설을 굉장히 좋아해요. 팀 오브라이언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그 기억이 평생 글쓰기에 영향을 미쳐서 그가 쓴 거의 모든 소설과 산문에는 그 전쟁과 관련된 기억이 늘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 문학, 전쟁 작가 이런 꼬리표가 늘 붙어 다니는데, 그런 분야에 크게 관심이 없다거나 꺼려진다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 꼬리표가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꼭 그런 전쟁 문학 같은 데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저는 너무너무 강력 추천하고 싶은 소설이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다닌 것들을 읽고서 사실 이 책을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소설이 자전적인 요소가 아주 많이 담긴 소설이에요. 20대에 영문도 모르고 징집이 되어서 그 전쟁에 대한 명분이나 어떤 납득도 가지 않는 상황에서 투입이 되었던 그 20대 젊은 청년의 전쟁 당시의 풍경과 그때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40대가 되었고 작가로 살고 있는 화자가 그때 당시를 돌아보면서 현재 시점에서 쓴 이야기가 교차를 하는데요. 굉장히 우아하게 잘 쓰였고 정말 군더더기가 없이 절제된 문장들로 쓰여 있습니다. 이 팀 오브라이언이 아이가 없이 결혼 생활을 하고 이제 아이 없이 오래 살다가 57살에 첫 아이를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둘째까지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로서의 삶을 굉장히 늦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막상 결정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본인이 너무 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커가는 모습을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하는 그 불안감, 나한테 시간이 너무너무 없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글로 쓰기 시작한 거죠. 아이들이 언젠가 이 글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다른 부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 써서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작가로서 했을 것 같고, 처음에는 출판할 생각 없이 쓰기 시작했던 글들입니다. 16년간 쓴
아이들에게 남기는 글이에요. 굉장히 오래 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아이가 태어나서 그 이후에 16년이 지나면은 당연히 10대가 됐을 거고, 이미 이 작가는 70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로 오해를 받는 늦가기 아빠의 소회와 아이들한테 그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말, 이런 내용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작가로서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글쓰기라든가 문학의 세계라든가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라든가 그런 글쓰기와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어서 꼭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만 담긴 것은 아닙니다. 그런 베트남 전쟁 참전 같은 끔찍하고 큰 일을 겪고 나서 작가로서 살고 이렇게 뒤늦게 부모라는 새로운 경험, 새로운 경지의 일이잖아요. 어떤 새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삶에 관여가 된다는 게 이제 그런 다층적인 삶을 살면서 느낀 거기에 이제 시간이 없다는 그 간절함, 그것이 섞여서 굉장히 농도가 짙은 산문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책. 읽어볼까 하고 몇 군데 표시를 해봤습니다. 진실들은 모순된다는 걸 아빠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어. 티미야, 너는 크고 훌륭한 나라에서 살고 있단다 하고 내가 말한다면 그건 진실일 거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때 인간의 노예화를 허용했던 나라야 하고 내가 말한다면 그것도 진실일 거야. 진실은 유동적일 수 있어, 티미야. 사람들은 사랑에 빠져. 사람들은 사랑에서 발을 빼기도 해. 목요일엔 진실했던 것이 금요일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당일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겸허해지는 것도 나쁘진 않아, 티미야. 어쩌면이라는 단어에 부도덕한 건 없어. 이 어쩌면 책은 우리 인생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어쩌면으로 꽉 차 있어. 발견되지 않은 모든 진실, 잊혀버린 모든 진실, 알 수 없는 모든 진실로 말이야. 그러니 자명하고 철석 같고 기적 같고 영원한 진리에 접근한다는 믿음이 들 때조차 어쩌면이라고 말해도 괜찮아. 아울러 네가 뭔가를 자신만만하게 알 때조차 글쎄라고 말해도 괜찮아. 그래 라고 말하는 대신 그런 것 같아 라고 말해도 괜찮아.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녀석이 시를 쓰기 시작하던 날까지 나는 녀석의 연민이 내 연민처럼 수명도 짧고 형식적이라고 무턱대고 여겼었다. 실패와 결함을 통해 겸허해진 어른으로서 나는 내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면 예상했지 최선을 기대하는 법은 거의 없었는데 고통에 빠진 낯선 사람에 대한 티미의 연민을 보니 나는 그야말로 비참한 보통 사람이었다. 자선단체인 유나이티드 웨이의 몇 푼 기부는 해도 노숙자의 눈은 피하는. 나는 슬픔을 느낄진 몰라도 울지는 않는다. 아빤 너희가 그리울 거야, 소중한 내 아들들아. 벌써부터 그리워. 막연한 미래에 막연한 시점이 되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끔찍이 그리워하는지 알 수 없겠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부탁하는데 우리 가끔씩 꿈이든 기억이든 이런 책의 지면이든 우리한테 남아있을 유일한 만남의 장에서 서로 만나자. 이런 대목을 읽으면은 어떤 개인, 부자의 이야기로만 읽히진 않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하는 또 너무나 놀라운 말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말들을 보거나 읽거나 듣거나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책의 앞에 제사처럼 쓰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드가 저기서 어린이 우산을 움켜쥔 채 나타나는 웅덩이마다 물을 첨벙거리면서 파리 말라가의 폭우 속을 뛰어다니고 있다. 조금 뒤 아이가 메러디스는 아이들의 엄마예요. 메러디스의 머리 위에 우산을 받치고 말한다. 엄마는 비가 와도 나의 햇빛. 어린 아버지가 아니라 나이가 들 만큼 든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아주 많은 말 중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추려서 썼던 것 같아요. 팀 오브라이언의 소설을 먼저 읽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골라온 책은 굉장히 귀여운 책이에요. 이 책은 지금 읽고 있는 책입니다. 여름에 읽으려고 아껴뒀어요. 표지 너무 예쁘죠? 이거 펜화예요. 그린 그림인데
멜로우송이라고 저는 더 그 이름이 익숙한데 이송희 작가님의 그림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부엉이라고 해요. 날개를 펴면 2m 크기까지 되는 엄청난 크기의 부엉이입니다. 여기 발에 보이시나요? 물고기가 있는데 부엉이의 이름이 물고기잡이 부엉이에요. 연어나 송어 같은 물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그리신 것 같아요. 무서운데 멍한 얼굴? 그래서 이 저자가 처음 봤을 때는 곰인 줄 알았대요. 곰이 깃털이 붙어 있나? 라고 생각했다고 할 정도로 크기도 크고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이 저자가 사랑에 빠진 대상이에요. 사랑에 빠진 대상에 대해서 쓴 책들은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게다가 이 멸종 위기에 놓인 실제로 얼마나 남아있고 개체가 어디선가 어떻게 생존해 나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멸종 위기종인 물고기잡이 부엉이에게 어떤 시절을 바치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저자가 쓴 책입니다. 뭐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적혀있는 타이틀들이 뉴욕타임스, NPR, 월스트리트 저널, 스미스소니언의 올해의 책이었고 내셔널 북 어워드 후보작이기도 했습니다. 정세랑 작가랑 최재천 교수님의 추천사가 적혀 있어요. 최재천 교수님도 마지막에 한여름에 읽으면 그 맛이 왠지 남다를 듯 싶다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올해 3월에 나왔었어요. 나왔을 때 소재도 그렇고 만듦새도 그렇고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여름에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읽는 빙하와 자연과 엄청난 크기의 새와 그것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부엉이를 구하기 위한 열정과 좌절, 유머와 눈물의 탐사기. 야생동물 연구자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이런 책들 나오면은 관심 있게 보고 제가 제 채널에도 이런 류의 책들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상이 이렇게 큰 물고기잡이 부엉이인 거죠. 저자인 조나선 씨 슬레트 학생 신분일 때도 조류학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프로젝트를 이제 돕고는 했는데 그때 우연히 블랙키스톤 물고기잡이 부엉이라는 이제 부엉이를 마주하고 사랑에 빠진 거죠. 그리고 2005년에 벌목이 연해주의 명금류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박사학위 주제를 고민하다가 그렇게 몇 해 전에 보고 인상에 오래 남았던 물고기잡이 부엉이를 생각해낸 거죠. 물고기잡이 부엉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연해주 일대의 여러 산업과 벌목을 비롯해서 여러 산업 자체를 금지한다거나 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도 어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삶의 순환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 일로 누군가는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것을 무조건 하지 말고 얘네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인간의 활동과 생태계 유지를 어떻게 함께 해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입니다.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볼게요. 보전과 보호는 다르다. 만약 물고기잡이 부엉이를 보호하고 싶었다면 종에 대한 연구는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저 연해주에서 이루어지는 벌목과 낚시를 전면 금지하기 위해 정부에 로비를 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면 부엉이에 대한 위협을 전부 제거하고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비현실적임은 물론이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200만 명의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들 주민 가운데는 생계를 위해 벌목과 어업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연해주에서 물고기잡이 부엉이와 인간의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둘 다 수백 년 동안 같은 자원에 의존했다. 러시아인들이 강에 그물을 담가 물고기를 잡고 나무를 베어 이윤을 추구하기 이전부터 만주족과 토착 주민들 역시 같은 활동을 했다. 우데게족과 나나이족은 연어의 껍질로 아름답게 수놓은 옷을 지었고 움푹 파인 거대한 나무로 배를 만들었다. 이러한 자원에 대한 어부들의 의존도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보통 수준을 유지했다. 높아진 것은 인간의 욕구와 필요였다. 이런 관계에서 균형을 되찾고 필요한 천연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내 연구의 의도였다. 그리고 과학적인 연구만이 내가 필요로 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런 자세, 이런 태도를 가진 연구자가 얘네들을 위해서 해나가는 일들,
것들을 담은 책이에요. 나는 절대 해볼 수 없는 것, 나는 절대 가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 책으로 만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물론 요즘은 뭐 워낙에 그 영상이라든가 비주얼로 볼 수 있는 것들도 많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책으로 쓰고 자신의 생각을 녹인 문장으로 만난다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데에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예정했던 방학 기간보다 조금 더 쉬었다가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뭐 이런저런 영상들 찍어 놓기도 했고 또 서점 사용법처럼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것들, 계획된 것들도 찍을 예정이기도 해서 당분간은 좀 차곡차곡 다시 쌓아가 보려고 해요.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미리 반갑습니다. 영상 빨리 편집해서 얼른 올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댓글로 서로 안부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금방 다시 만나요.